대규모 주택 공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과 개선 방안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열매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부동산 PF가 한국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담보 없이 건설 프로젝트 계획서만 보고 대출해 주는 방식, 금융 방식. 그런데 이 한국의 부동산 PF 사업이 시행사 입장에서는 자기 돈이 한 5%만 들어간다. 맞습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시행사의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5%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을 정도로 시행사의 자기 자본 규제가 굉장히 낮습니다. 법인은 3억 원, 개인은 6억 원이면 시행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자본금 요건인 거고요. 사실 이게 뭐 1,000억 원, 2,00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해도 시행사의 자기 자본 자체의 규제는 너무나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5%라는 것도 5%가 맞춰줘야 되는 기준이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더 작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PF 사업이라는 게 남의 돈으로 그냥 사업하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아파트를 선분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사업 계획서만 충분하다라고 본다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원칙적인 내용은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 흐름으로 이 대출을 갚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인 거고요. 네. 분양 경기가 좋을 때는 선분양하면 다 팔리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돈을 빌렸다가 분양을 해서 완판이 되고 나면 계약금과 중도금, 수분양자들의 돈으로 이 빚을 갚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건설 시행사가 될 수 있는 기준이 개인 3억 원, 법인 6억 원. 개인 6억 원, 법인 3억 원. 3억 원, 법인 6억 원. 이게 수천억 원 오가는 부동산 사업인데 문턱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1,000억 원짜리 아파트 분양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업 하고 있는 주체인 시행사가 자본금을 3억 원, 6억 원밖에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위험을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분양이 100% 완판이 되고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에는 이 부분의 위험을 별로 인지하지 않다가 분양이 잘 안 돼서 1,000억 원의 사업 수지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뭐 700~800억이 된다든지 아예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든지 이럴 때 시행사는 자기 자본도 별로 없는데 대출 만기 연장하다가 이자 비용만으로도 자본이 다 없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번에만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안타깝게도 검색창에 부동산 시행사의 자기 자본 위험 같은 걸로 검색을 해보시면 과거에 IMF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이 되오다가 다시 분양 경기가 살아나면 다시 반복되는 패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시행사가 수천 개 넘겠네요. 몇 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기업 대출 지금 우리가 부동산 PF는 연일 언론에서 부실화 위험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쪽에 대한 익스포저가 금융기관에 뭐 134조 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보다 훨씬 큰 부분은 기업 대출, 법인 대출에서 건설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한민국 모든 업종 중에 압도적인 1위라는 겁니다. 지금 뭐 등록 업체가 말이죠. 2022년 말 기준 자료를 보니까 시행사가 2,715개.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하면 6만여 개가 난립했다.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근데 한국만 이런 방식인가요? 해외 PF도 비슷한가요? 일단 선분양 아파트 대규모 사업을 하는 나라가 별로 없고요. 한국은 아파트 짓는다 하면 선분양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PF는 당연히 일으키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지어놓고 파는 후분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규모도 작고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이 아니어도 담보대출 같은 형식으로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그러면 왜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과거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빨리 할 때 도시에 집이 없지 않았습니까? 다들 도시로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서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에도 광역시, 대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집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24평, 32평을 국민주택 평형이라는 용어를 지금도 쓰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살 수 있는 보편적인 주거를 어떻게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때는 빠른 공급을 하기 위한 그런 고민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빨리만 할 수 있으면 좀 규제도 풀어주고 허들을 낮춰주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네. 근데 그 방식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는 선진국일수록 이런 방식의 선분양을 하고 누군가 보증을 서서 사업비 대출을 일으키고 이런 방식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고 볼 수 네. 있죠. 87년 노태우 후보 공약 주택 200만 호 건설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그런데 시행사라는 게 원칙적으로 보면 땅은 자기 돈으로 사고 그리고 건물 짓고 뭐 필요한 돈 조금 대출 받고 뭐 이래야 되는 게 상식이겠죠. 네. 해외의 경우에도 토지비의 전액을 시행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것은 땅값의 100%는커녕 절반도 아니고 아주 미미한 수준. 예를 들면 토지 대금의 10% 정도의 계약금만 가지고 시작하는 시행사가 태반이라는 거고요. 네. 이게 좀 감이 없으실 텐데요. 1,000억 원짜리 아파트 분양 수입이 전체 총액이 1,000억 원이 들어오는 사업이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토지 대금을 400억, 500억 정도를 봅니다. 네. 그러면 최소한 계약금 더하기 중도금의 토지에 대한 어느 정도는 1,200억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번 부동산 경기 호황기에는 토지 대금이 500억이라고 했을 때 계약금 10%인 50억도 없는 시행사가 계약금마저도 일부 대출을 받을 만큼 영세한 시행사들이 1,000억 원짜리 사업도 했다라는 네. 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9992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맞아요.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모든 민간 투자라 칭하는 공사는 민간 자본금은 말씀처럼 조금이고 전체는 나라 또는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결과적으로 연줄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뭐 꼭 이게 연줄이라고 칭하기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돈의 출처는 되게 저런 식으로 흘러다니는 거죠. 네, 한국의 시행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본금이 부족하니까 대출을 받으려면 무조건 대출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사업 보고서 제가 써서 간다고 해서 저한테 은행에서 1,000억 원씩 주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이 시행사의 자본금과 신용등급이 열악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누군가의 보증, 네. 연대보증 또는 자금보증 약정, 채무인수 같은 신용보강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행사의 부족한 신용을 보강해주는 다른 주체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게 과거에는 건설사들이 주로 많이 해왔고 이번 사이클에서는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탈 같은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에서 이 부분의 역할을 많이 수행을 했던 거고요. 네. 22년도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시장에서 유동성이 조금 막혀가기 시작하면서 증권사들도 이걸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네. 만기 연장을 잘 안 해주기 시작하는 거고요. 네. 담보 가치, 토지 가치가 불확실할수록 만기 연장을 안 해주니까 이 사업에 이미 내가 발을 뺄 수 없게 된 건설회사 같은 데서 또 신용보강의 주체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증권사의 PF는 총량이 증가하진 않고 있는데요. 건설사들의 부채나 또는 건설사가 신용보강을 하는 사례는 더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중소건설사들의 도산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지금 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9번 연속 동결인데요. 물가지표는 개선됐지만 불안 요소가 크다. 뭐 이런 분석이고 건설 투자가 부진하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등등의 전문가 분석이다. 뭐 이런 뉴스입니다. 김열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건설 투자는 올해 전년도보다 더 좋기 어렵습니다. 더 나빠질 상황이고요. 내년까지도 실물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설 회사들의 매출액, 건설 투자는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데요. 그 이유는 한국의 대부분의 건물을 짓는 아파트 또는 오피스 건물 짓는 기간이 3년 정도가 걸리는데 전년도에 착공 물량이 딱 삽을 파기 시작하는
네. 그 시점이 착공인데요. 착공이 23년 물량이 22년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해 건설 투자는 더 줄어들게 되고 내년까지도 이 여파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상당히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부실이 현실화되는 것은 연체가 늘어날 때인데 보통 현금 흐름이 계속 되고 있을 때에는 손실은 생겨도 네. 현금이 계속 들어오기만 하면 부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물론 최종적으로 사업 수지가 마이너스로 끝날 수는 있지만 바로 도산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줄어들어서 기업에 돈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는 갚아 나갈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가 전년도보다 건설 투자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다만 시장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것이 과거 금융위기 때처럼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만들 만한 큰 문제가 되느냐, 소위 말해서 시스템 리스크가 생기느냐를 걱정하시는데요. 2008년처럼.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이클에는 1금융권이 상당히 탄탄한 편입니다. 네. 5대 금융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과거보다 훨씬 규모가 커져 있고요. 이자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 수익도 사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상당히 건전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부실이 현실화되는 뉴스는 왜 계속 나오는 거냐? 1금융권의 문제라기보다는 2금융권의 문제는 올해 더욱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도 이것은 허가를 받는 소위 말하는 라이센스가 있는 이 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스템 위기로 이어지기보다는 저축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그 해당 저축은행의 부실을 정리하면서 매각을 하거나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올해 아마도 더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이 금융권은 이제 좀 지각 변동 같은 것도 우려될 수도 있고 네. 말이죠. 그런데 이런 뭐 부동산 문제 이제 가장 나쁜 시나리오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제가 좀 들었거든요. 금리가 엄청 높고 네. 분양 가격 떨어지고 이거 시한폭탄 아니냐.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이미 위기는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냐 위기가 아니냐라고 하면 당연히 위기는 당연히 위기다. 위기죠. 네. 위기인데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반인들이 그냥 회사를 열심히 다니시고 이러신 분들이 걱정해야 될 정도의 대한민국 국가적인 시스템 리스크냐 그 부분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본다는 거고요. 회사 다만 몇 개가 뭐 도산될 수는 있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 전체가 네. 타격받을 정도는 과거의 아니다. IMF 때나 금융위기 때는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들도 회사채 발행을 못했고 자금 조달이 안 돼서 자산을 열심히 매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1등, 2등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가 업황이 약간 턴하는 정도고 사실 삼성전자만 해도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위험은 분명히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모두 국내, 해외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위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작년까지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만 걱정을 했다면 점점 건설업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중소건설사들의 매출액이 떨어지면서 중소건설사들의 부도는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주변 일대에 체감하시기에 상당히 경기가 나쁘겠죠.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이사 관련 업체, 많은 기업들이, 많은 가게 생계는 올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권들이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면서 보증이나 이 대출을 만기 상환 연장을 무조건 해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건설회사가 채무 인수를 하거나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하고 공경매로 들어가거나 이런 일들은 올해 좀 더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은 NH투자증권의 부동산 시장 분석 전문가 김열매 연구위원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궁금증, 걱정 남겨주시면 공유하면서 오늘 시간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8225님 창고 앞에 눈 치우고 나니 땀이 범벅이네요. 저도 아침에 눈 좀 치웠습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힘내봅니다. 청취자분들 눈길 빙판길 안전 운행하세요 해주셨고요. 네, 대중교통 웬만하면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건설사들이 착공하기 전에 그 제2금융권의 브릿지론
를 받는다. 근데 이게 뭐 최근에 고금리 아닙니까? 근데 이 브릿지론이 뭔지 그것도 쉽지 않은 단어예요.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본 PF라고 하는 진짜 PF라고 할 수 있는 PF를 일으키기 전까지 돈을 빌리는 것을 브릿지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이어준다라는 성격의 브릿지 자금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본 PF를 일으킬 때에는 보통 은행이나 큰 대형 보험사들이 돈을 빌려줄 수 있고요. 이 은행 같은 경우에 그러면 뭐를 보고 빌려줄 수 있느냐? 분양을 확정 지었거나 실제 분양을 했을 때 사업 수지가 이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거의 확실시 되었을 때에는 1금융권에서 저리에 빌려줍니다. 네. 그런데 브릿지론의 지금 문제는 토지를 매입하는 자금이 대부분입니다. 네. 땅을 다 사지도 못한 경우가 더 큰 문제가 되고요.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검토할 수도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몇 세대를 분양해서 몇 층에 지어서 원가가 얼마가 들고 분양 수익이 얼마가 나와야 이 사업이 수지가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브릿지론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가 초기에 돈을 빌려서 분양 전까지 쓰는 대금이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고 있거나 매입한 이후에 이 인허가 작업에서 돈을 쓰고 있는 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브릿지론은 만기를 길게 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짧게는 3개월짜리 전자단기 사채라는 거를 찍어서 단기에 조달하고 이거를 누군가의 신용 보강으로 유지해서 3개월마다 만기 연장하는 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요새 그 많은 건설 사업장이 말이죠. 그 대출 만기 연장으로 연명하고 있다는데 이게 만기 연장이 만일 안 되면 그 부실 사태, 부도 사태 이런 걸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만기 연장을 지금 이미 2번, 3번 한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브릿지론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급격하게 분양가가 떨어지고 원가는 너무나 올라가면서 사업을 시작하면 손실을 무조건 확정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인허가를 통해서 사업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분양 세대를 늘린다든지 분양가를 올린다라는 가정을 하면서 만기를 연장해온 사업들이 꽤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채권단이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겠죠. 만기 연장을 이렇게 10%씩 계속 해줘 봐야 살아날 방법이 없으면 빠르게 오히려 지금이라도 이 시행사 디폴트 처리를 하고 공경매를 통해서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대출 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융이 좀 복잡해져 있고 사업이 큰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한두 군데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많게는 10몇 개씩 들어가 있고 선순위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본인의 원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나중에 경매를 해서 땅값을 예를 들어 반값에 팔아도 네. 선순위는 챙길 수 있다라고 하면 급하지 않은 거고요. 후순위에 들어가 있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경공매를 하지 않으면 전액 손실도 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년이 넘었는데요. 금감원에서 대주단 협의체를 만들라고 해서 187개 사업장을 대주단들이 협약을 하고 있고요. 1금융권이 제일 먼저 들어간 선순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라. 라는 얘기도 하는데 사실 법적으로 선순위는 제일 마지막에 내 돈을 다 챙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협약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는 사이에 만기 연장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도 올해는 지금 최근에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에서요.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개편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4단계로 이 사업성을 평가해서 도저히 살아나기 어려운 사업들은 채권단이 일부 손실을 떠안더라도 사업을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장들 벌벌 떨고 있겠네요. 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사업성 평가라는 게 공정하게 해도 누군가는 아니 이게 조금만 지나면 좋아질 수 있는 사업을 우리의 기회를 박탈했다라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금감원도 상당히 뭐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이게 그냥 하루 만에 반짝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오후에 나온 뉴스인데 말이죠. HLD&I라는 종합건설회사 그 원래 한라건설이 그렇죠. 이름을 바꾼 거죠. 네. 이 회사가 국내 30위권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회사채 1년물 1,000억 원어치 회사채를 모집을 했는데 금융기관 아무 데서도 한 푼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푼도. 네. 매수 주문이 제로. 그러니까 회사채 전액이 미매각이 됐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신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슈거든요. 전자단기 사채, PF 대출이든 또는 건설회사가 차입하려는 채권이든 지금 크레딧 시장, 채권 시장에서 수요가 굉장히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1등, 1, 2위를 다투는 정도의 건설사여야만 수요 예측에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지금 30위권 정도 가도 대기업이 그 위에서 모기업이 소위 말해 탄탄한 모기업이 있어서 보증을 해주거나 계열사를 많이 자산을 거느리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회사채 시장에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한국토지신탁도 회사채 1,000억 원을 모집했는데 380억밖에 매수 주문을 못 받았다. 이거 뭐 신용등급 A-라는데 한국토지신탁이면 일반 회사도 아니고 말이죠. 신탁 회사죠. 네. 네. 그런데 이 건설 관련 아니면은 지금 우량하지 않은 비우량 등급 채권들도 완판 아닙니까 요새? 네, 건설과 연관이 없으면 물론 이제 아예 BBB 등급으로 가게 되면 발행이 좀 어렵고요. 하지만 A- 등급에서 지금 금리가 다시 안정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회사채 수요는 중금리 정도의 회사채 수요는 꽤 있는 편입니다. 잘 나가죠. 잘 팔리죠. 네. 회사채 내놓으면. 근데 네. 이제 건설 관련은 지금 막 위험하다는 건데. 그만큼 시장의 심리가 네. 계속 연일 나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한국의 금융이라는 게요. 개별 기업을 평가하거나 개별 사업성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훨씬 강합니다. 네. 아직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조금 선진화되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네. 리스크를 평가하는 척도가 아직은 조금 덜 발전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건설 부동산 관련해서는 계속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이라고 해도 건설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면 지금 자금 조달이 지금으로서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빨리 개선이 돼야죠. 네. 김열매 연구위원님께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4146님. 열매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브릿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안정성이 있나요? 해도 되는지요? 이거 정말 브릿지 대출도 어려운데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사업은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던가 아니면 저보다 더 전문가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일반 건설업에 있는 분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업 구조가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를 찾으면 누가 나오셔야 되냐면요. 실제 변호사가 나오십니다. 법적인 이해관계가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지주택은 저희가 반 우스갯소리로 이 시청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청취자분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은데 네. 지주택은 정말 원수한테 권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마음고생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조합을 만들어서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기업이나 끌고 가는 사람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조합에서 같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사업을 추진하면 초기에 자금이 들거든요. 네. 이제 이 비용을 결국에는 조합에서 나중에 다 나눠서 네. 수익이 발생하면 그걸로 괜찮지만 나눠서 네. 가져가면 되니까. 하지만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이 조합원 모두가 공동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요. 안전하다 아니다라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당연히 해당 조합의 사업성이나 현재 상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네. 사업 수지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예.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참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부동산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넌센스 퀴즈 드리겠습니다. 옮길수록 커지는 문은 무엇일까요? 옮길수록 커지는 문. 힌트는 두 글자입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열매 위원님, 저기 2월 초였나요? 그 서울 신반포 쪽이었나? 네. 네, 메이플 자이. 여기 81가구 모집에 35,828명이 몰려서 평균 경쟁률 442대 1을 기록했다.
네, 17억 원을 넣어야 되는데 4만 명까지 몰리는 이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해당 아파트는요, 재건축 단지인데요. 주변이 이미 다 재건축이 다 돼서 거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단지예요. 그럼 주변의 새 아파트들의 시세와 이 분양가를 비교를 해보시게 되는데 이 가격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다 보니까 서초구거든요. 지금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구가 네. 아직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세보다 싼 분양가라는 측면에서 당첨되면 아직도 로또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 청약을 많이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사실 굉장히 대단지입니다. 그 35층짜리 아파트가 29개 동, 그래서 3,307가구인데요. 네. 이번에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전체적으로 162가구, 일반 공급이라고 하는 통상적인 일반 분양이 81가구고 네. 특별 공급이 81가구, 다 합해봐야 162가구만 분양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3,200가구는 네, 조합원분입니다. 기존의 조합원들이 가져가신 거고요. 거고. 남겨진 몇 개의 세대만 이번에 일반 분양을 했다.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했다라고 볼 수 있죠. 신반포 사지구 재건축 사업인데 네. 메이플자이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평균 분양가가 6,705만 원. 네. 강남 3구 공급단지 중 역대 최고지만 주변 시세 대비하면 반값 수준이다. 네, 주변에 심한 경우에는 평당 억까지 있다 보니까 1억 원까지 있다 보니까요. 네. 사실 이게 무슨 웬 말입니까? 평당 1억이요. 근데 네.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정도면 싸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소형 평형으로 전용 49제곱미터 같은 평형이 일반 분양이 나왔는데 49제곱미터면 한 16평이니까 평형으로 따지면 18평형? 그렇죠. 20평이 안 20평형? 되는 네. 아무리 좋게 봐도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설계를 또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거 오래된 아파트의 24평형 수준으로 3베이라고 하죠. 이 베이가 3개가 있는 바깥으로 면한 면이 세면적, 거실, 방 2개가 밖으로 면하는 그런 평면이 나오면서 더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계약금, 중도금 1회차 잔압분까지 뭐 최소 5억 원 현금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서민들이 현금으로 갚기엔 너무 큰 돈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계약금만 20% 내셔야 되고 중도금 1회차 10%를 또 바로 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현금 여력이 많으셔야 되는 단지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일반 분양에서 그러니까 일반 분양에 일반 공급이 있고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사실 서초구의 신반포라고 하면 서민이 들어갈 동네는 아니죠. 네, 이게 무슨 서민 평형이 작다고 서민 아파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너무 네. 비싸죠. 당연히 비싼 동네입니다. 일반 분양에서 현금 5억 원씩 갖고 있는 분들이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것은 저는 자본주의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하다. 약간 이게 뭐지 싶은 것은 바로 특별 공급입니다. 네. 특별 공급은 통상적으로 조금 현금 여력이 부족하시고 하지만 이런 좋은 지역에서 나도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국가가 말 그대로 특별 공급이라는 것을 일반 공급과 차별화해서 따로 청약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신혼부부 요즘에 너무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니까 생애 최초 다자녀 특공 아니면 노부부 부양 이런 것들은 사회적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굳이 신반포 같은 데서도 로또 청약을 한다는 게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5년 무주택자인데 현금을 바로 5억 원씩 넣을 수 있고 17억 원 막 이런 돈도 낼 수 있다. 이게 과연 정부가 말하는 취지의 특별 공급이랑 맞는 건가? 그러니까 아무데나 다 특별 공급을 다 적용하지 말고 진짜 네. 현실성이 있는 지역에 중산층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여야 데다가 좀 특별 분양을 조금 더 넓히는 게 그렇죠. 기회를 넓히는 게 낫지. 신혼부부인데 15억씩 있다는 건 좀 너무 놀랍지 네. 않습니까? 평당 1억씩 하는 그 동네에다가 이런 거 괜히 집어넣어봤자 네. 결과만 이상하게 나오겠네요. 좀 부러운데 저렇게 돈이 많은 분이 로또까지 맞았다고 하니까 더 부럽지 않습니까? 네, 그 특별 분양 대상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일반 분양을 하는 것은 저는 그렇죠. 그거는 돈이 많으신 분들이 사는 게 타당하다라고 그렇죠. 네. 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미국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은데 금리뿐이 아니고 미국 부동산 때문에도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요즘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위험이 또 해외에서 외신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그럼 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네, 상업용 부동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것은요. 소위 말하는 건물이죠. 그래서 오피스 빌딩이 가장 대표적인 상업용 부동산이고요. 쇼핑몰, 리테일이라고 하는 상가 이런 것들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최근에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상품 자체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물류센터라던가 아니면 데이터, AI 때문에 데이터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 AI를 쓰는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도 상업용 부동산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냥 흔히 생각하시면 주거용이 아닌 대부분의 건물은 상업용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 네. 코로나 여파인가요? 코로나 때 뭐 공실률이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서서히 올라오는 지역도 일부 있지만요. 우리도 코로나 때 락다운을 하면서 재택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재택근무를 한 다음에 회사로 복귀하는 비율이 아직도 굉장히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이 20%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이 되는데요. 최근에 그 언론에 보시면 좀 공포스러운 영상이 나오는 게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가 대표적입니다. 미국 서부의 주요 도시들이 IT 기업을 중심으로 임대료가 상당히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갔었는데 이 지역이 IT 기업이 많다 보니까 IT야말로 재택근무를 하는데 굉장히 환경적으로 불편함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뭐 네. 식당을 하거나 이러면 다 나가야 되잖아요. 얼굴을 봐야 되는 금융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IT 중심으로 시장이 커졌던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로 한번 돌아간 다음에 공실률이 두 자릿수가 너무 높게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 50%가 넘는 공실률이 나오게 되면 노숙자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네. 치안이나 보안의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마약하시는 분들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지역이 위험하다라고 인지가 되게 되고 미국은 또 총기 소지가 가능한 국가지 않습니까?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가 완전히 슬럼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부동산 보고서에서 마약 사망자라던가 총기 사고 발생 건수 같은 거를 부동산 보고서에서 볼 거라고는 수년 전에 상상을 못했어요. 네. 물론 미국에서도 과거에 오래된 디트로이트나 조금 낙후돼 있는 도시들이 네. 있었지만 샌프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세련되고 발전해 있는 도시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지역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뉴욕 같은 경우에도 공실률이 상당히 올라갔었는데 금융업을 중심으로 그래도 재택근무에서 회사로 복귀하는 비율이 그래도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부 쪽의 IT 중심의 도시들이 살아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미국 전체적으로도 숫자는 지금 공실률이 두 자릿수 계속 가고 있는데 일부 도시들은 그래도 좀 복귀가 되고 있는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건데 그 투자하는 회사들 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 네. 자기 자본이 아닌 경우가 많은 모양이죠. 대출해준 데에서도 연체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펀드나 금융기관들이 들어간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요. 집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내가 이 대출을 내 소득으로 갚을 생각을 하지 이 집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지 않잖아요. 뭐 옛날처럼 방 한 칸을 세를 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내가 사업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다른 소득으로 이자를 갚을 계획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집값이 조금 하락을 해도 내 소득만 탄탄하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속이 상하긴 하지만요. 네.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는 지금 금융이 굉장히 고도화가 되면서 주인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경우가 많고 여러 군데에서 같이 보유하고 있고 대출도 다양한 금융기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은 그냥 거주 목적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다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거는 어딘가에 임차를 줌으로써 임대를 줘서 임차인의 임대료가 들어오는 걸로 이자 비용을 갚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30년 만기, 40년 만기도 받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갚는 대출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리가 폭등하면서 임대 수익으로 이자를 낼 수 없는 구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제가 퀴즈 내드렸는데요. 옮길수록 커지는 문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두 글자고요. 영어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는 우리말입니다. 네, 한자어죠. 여기까지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적지 않은 분들이 좀 문제 푸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모양인데요. 네. 근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2008년처럼 무슨 큰 사태로 번질 수가 있나요?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대출 자체의 부실화를 넘어서서 파생 상품화 되었다는 거죠. 네. 대출만 해주고 금융기관이 경매를 해서 회수를 할 수 있으면 LTV나 DTI 같은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해준 채권을 담보로 해서 이걸 묶어서 서브프라임이라고 하죠.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고 네. 이걸 묶어서 파생 상품화한 것을 여러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가 이 채권의 가치가 없어지는 게 일시에 발생하니까 네.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그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파생 상품화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건 다행이네요. 그런 문제가 없냐? 문제가 있죠. 그래도. 이번에 최근에 뉴욕 커뮤니티 뱅크라고 하는 지방은행에서 4분기 실적을 순손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기본적인 본질의 비즈니스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해준 것이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생기면서 충당금이 크게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을 해준 것들이 담보 가치가 떨어져서 내가 더 이상 원금을 상환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금융기관이 손실을 충당금으로 쌓기 시작한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문제냐 문제가 아니냐라고 물으시면 당연히 문제고요. 네. 2008년 같은 문제냐라고 하시면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러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큰 문제로 확대된다. 그랬을 경우에 다른 나라, 세계 경제도 영향을 미치고 한국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한 금융기관들, 자산운용사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 손실이 반영될 수 있죠. 이미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조금씩 반영하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평가 손실이 발생할지를 지금 계속해서 추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유럽이나 중국이 더 문제입니다. 글로벌하게 가장 대출이 많이 나가 있는 것은 부동산 대출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가 부동산 때문에 지금 좀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한국의 금융기관이 미국 때문에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금융이 지금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요. 우리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동안에 금리의 공포를 받고 그리고 올해는 금리가 조금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네. 중간에 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예상보다 금리가 너무 급등하면서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차입을 해야 됐던 것들이 위험이었던 거예요. 지금 금리 내린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막 아주 심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것처럼 금리가 폭등해서 오늘 예를 들어 제가 5%의 금리로 대출을 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이틀 후에 금리가 10%가 돼 있으면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가능성은 지금은 조금 잠잠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안 생겼으면 하고요. 네. 지금은 조금 서서히 안정화되고 있는 단계다. 하지만 1%대 금리에서 대출을 이자만 갚는 걸로 빌렸다가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일부 원금이라도 상환해야 되는 이런 위험은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김 의원님, 청취자 질문인데요. 지금 국내 오피스 시장이 공실률이 제로에 가깝다. 그런데 미국발 부동산 쇼크의 영향을 받겠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오피스 시장은요, 양극화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은 건물에도 많이 들어가서 근무를 했었는데 네. 위워크가 미국에서는 파산을 걱정하지만 한국의 공유 오피스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규모로 사업을 하셔도 개인 오피스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공유 오피스가 오히려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젊은 층들이 네. 대형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걸 더 선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1,0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네. 반면에 꼬마 빌딩들, 아. 지역 상권 중에
좀 상권의 이동이 빠르게 일어나는 지역들.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데도 빠른데 또 분위기 좋았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것도 굉장히 빨라요. 네.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꼬마 빌딩 시장은 아직 좋지 않고요. 반면에 지금 총선도 있는데 여러 지역에서 지금 공약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 정부에서도 지방 활성화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어서 오히려 아주 안 좋았던 지역들이 가격이 너무 내려가니까 임대료가 내려가서 장사를 하기 좋은 지역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큰 흐름은 양극화지만 나빴던 지역에서도 기회가 생기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양극화군요. 네. 네,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조금 위축된 상태로 계속 가겠고요.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 눈치 보기 장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제가 퀴즈 드린 거 정답과 당첨자 밝혀드리겠습니다. 옮길수록 커지는 문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소문입니다. 소문. 네, 정답과 함께 아름다운 설경 그림을 보내주신 3996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3996님 당첨되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백예린의 다시 난 여기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살만한 세상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